안녕하세요. 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사연 신청을 하게 됐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정 엄마하고 단 둘이서만 살게 된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정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싸우신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였으니까 그때로부터 대략 1년 뒤에 두 분이 이혼을 하셨던 게 되네요.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하고 6살 차이입니다. 나름 나이 터울이 있는 편이죠.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 남동생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였어요. 아직 많이 어렸고 이제서야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친정 아버지는 아마도 그때 어린 아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안겨주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듯 싶습니다. 친가는 집안이 어느 정도 사는 편이었고요. 반면에 외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외가의 이남 삼녀 중에 엄마가 둘째이자 장녀예요. 정말 많이 고생하면서 자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막내인 작은 이모가 어렸을 적에 건강이 무척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가난한 집안에 환자가 발생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좁아지고 길어집니다. 쥐구멍이 너무나도 작아져서 그곳으로 볕이 들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외할아버지께서 근무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시고 꼬박 5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적도 있었으니 말 다한 셈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처지를 잘 알고 이해해주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맞는 친구의 존재가 더욱 달가웠단다. 때로는 친구라기보다는 나의 이해자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그만큼 고맙고 소중한 존재였단 뜻이야. 친정 엄마에게는 12살 무렵에 처음 알게 되어 친구라는 인연을 맺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살 더 어렸지만 같은 학년으로 학교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집안의 수준도 엇비슷했고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노력하고 희생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큰 공통점이 있었던 두 분은 사춘기를 지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돈독한 사이가 됐다고 해요. 그분이 친정 엄마보다 2년 늦게 시집을 가셨는데 그때 억울하게 지인한테 돈을 뜯기는 바람에 망연자실하셨던 그분을 친정 엄마가 도와주셨죠. 갓난아기였던 저를 업고 친정 엄마는 그분을 직접 찾아가셨고 돈을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감동하셔서 눈물로 고마움을 표현하셨고 멋대로 돈을 가져가서 친구에게 써버렸다며 분노하셨던 친정 아버지도 워낙 친정 엄마가 그분과 절친하시다 보니까 결국 크게 분노를 터뜨리지 못하신 채로 상황을 넘어가셨다고 해요. 불행하게도 그분의 결혼 생활은 매끄럽지 못했죠. 시집살이가 주된 원인이 됐을 거예요. 딸년 하나 달랑 낳아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수치를 모르는 게지. 저런 망할년 아들도 못 낳는 쓸모없는 몸뚱아리 아주 눈엣 가시가 따로 없어. 그런 구박과 눈총을 받으면서 사셨다네요. 치워버려야 할 마땅한 눈엣 가시 취급을 받으셨으니 정작 치워진 건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배우자 쪽이었답니다.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3층 건물에서 떨어지셨는데 하필이면 머리부터 바닥으로 잘못 떨어지시는 바람에 즉시 숨을 거두셨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자기 남편을 잡아먹은 고약한 여자라는 수군거림에 시달리시다가 자녀분을 데리고 멀리 이사를 하셨어요. 불길하고 꼴보기 싫은 며느리의 손녀 따위 썩 꺼져버리라는 삿대질을 경험하신 뒤에 결심을 굳히신 것이었죠. 오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던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친정 엄마셨습니다. 버스로 11정거장이 걸리는 거리의 동네에 저렴한 집들이 꽤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런 걸 다 알아보고 알려주셨고요. 그때부터 그분과 옆 동네 이웃으로 지냈어요. 당시에는 학생들도 많고 학교도 많았기에 제가 그분의 딸과 같은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교길이 그리 먼 것도 아니었기에 종종 본 적은 있었죠. 또래이다 보니까 쉽게 어울려 놀기도 했었고요. 어렸던 저는 그 집 딸을 그저 엄마 친구의 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분을 엄마와 아주 친한 아줌마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처자식을 둔 몸으로 바람을 피우셨는데 그 상대가 친정엄마의 가장 가까운 친구분인 줄을 차마 예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 아니, 사람이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농락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야. 아, 이건 지나치잖아. 미안해, 수진이 엄마. 나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 지금 어쩌다 보니라고 말을 한 거야?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나하고 그렇게 친한 친구와 바람을 폈으면 그걸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변명을 해? 아니면 나한테는 이제 성의 있게 변명을 하기도 싫어진 거야? 그런 거냐고. 처음에는 불쌍했어. 수진이 엄마 당신하고 가까운 친구라니까 나도 좀 도와줘야겠다. 마음을 써줘야겠다. 너무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뿐이었어. 하지만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였더라고.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게 됐다. 면목 없어. 짐승들이나 다름없어. 아니, 짐승들도 그 정도로 의리 없고 경우 없게 굴지는 않을 거다. 온갖 역겨운 짓은 다 해놓고서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려 들어. 당신 그거 사랑도 아니고 낭만도 아니고 순애보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야. 그냥 뭣도 아니고 더럽게 눈이 돌아간 것뿐이야. 더러운 짓 버려보고 싶어서 환장했던 것뿐이니까 그럴싸한 말로 마지막까지 나 우습게 만들지 마. 어린 남동생은 그때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방문 틈을 살짝 열고 거기에 귀를 갖다 댄 채였어요. 친정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 심장이 그에 맞춰서 거세게 쿵쿵거렸죠. 그분이 친정 아버지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람이 난 게 무려 2년 정도 된 얘기였더라고요. 게다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던 대목은 바로 친정 아버지가 그분의 딸에게 머리핀이라든지 인형 같은 선물을 종종 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걔를 마주칠 수 있었고 또래 여자이다 보니까 예쁜 머리띠를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머리핀을 자주 꽂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귀여운 구두를 신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들어왔었어요. 본능적으로 좋겠다,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분이 딸을 꾸며주는 것에 관심이 무척이나 많은 분이라고만 여태 생각을 해왔던 저였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정말 좋아했지만 남동생을 둔 누나라서 그런가 땡깡을 못 피웠거든요. 근검 절약 정신을 어릴 적부터 달고 살아오신 친정엄마는 꼭 필요한 것만 저에게 사주고자 하셨고요. 친정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선물을 먼저 사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생일을 앞두고 제가 꼭 가지고 싶은 것을 적어내면 딱 그것만 사주시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 말고 걔한테는 여러 가지 선물을 해주셨던 거야? 난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머리핀을 사주신 적이 없었는데, 나하고 따로 놀아주신 적도 없었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친정엄마가 그때 흘리신 피눈물에 비하자면 제가 흘린 눈물은 별거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말이죠. 친정아버지의 지인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예 부부끼리 만나는 자리라든가 그런 곳에 친정아버지가 그분과 함께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들끼리 하하호호 즐겁게 웃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림을 하고 간간히 일을 나가 돈까지 벌고 자식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오랜 절친에게 갖다 줄 반찬을 자주 만들고 그 절친의 딸을 위한 과자까지 꼭 하나씩 사서 반찬과 함께 가져다 주는 그런 친정엄마를 여태까지 비웃어 왔던 겁니다. 친정아버지의 셔츠에서 없어져 안 보였던 단추가
그분의 집 바닥 구석에서 발견됐던 것이 의심의 시작이었고, 동네의 어떤 분이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셨다가 친정 아버지와 그분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하셨던 것이 쐐기였습니다. 그 동네뿐이 아니었다면 친정엄마는 한참을 더 농락당하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절친한 친구와 내 남편이 붙어먹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화가 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속여왔다는 거야. 2년 가까이. 그 시간 동안 그 누구 하나 나에게 말을 해주지도 않았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거지. 우리 결혼식 때 와줬던 그 인간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나에게 미안하지도 않았을까? 미친 것들, 나쁜 것들, 반드시 지옥에나 떨어져라. 친정엄마는 지난 시간 동안 당신이 바보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 가장 비참하고 견딜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추잡한 불륜이 들통난 이후 그분은 친정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고 놀랍게도 친정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심정을 밝히셨습니다. 너는 항상 나보다 나았잖아. 나보다 씩씩했고, 나보다 능력도 좋았고, 나보다 운까지 좋았잖아. 나도 한 번쯤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내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남자 만나보고 싶었어. 아, 그러면 안 되니? 불행투성이었던 내 인생에서 한 번쯤 행복을 쫓고 싶다는 게, 아니, 그렇게는 안 될 일이야. 내가 이기적이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 이게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것까지는 모르겠다. 저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친정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의 모습이 가증스러워 보였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가 있지. 어쩌면 저렇게 양심 없는 어른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와 남동생에게 잠깐 집 밖에 나가서 놀고 있으라고 하셨지만 남동생은 그 말씀을 따라 동네 친구들과 놀이거리를 찾아 달려나갔던 반면 저는 슬쩍 집으로 돌아와서 소리 안 나게 문을 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분에 대한 분노가 제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의외로 친정엄마는 차갑고 오묘한 얼굴만 내보이고 계셨죠. 냉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딸은? 뭐? 아니, 갑자기 우리 딸은 왜? 네 인생이 불행투성이었다면서 임자 있는 남자가 네 인생 처음으로 마주했던 행복이야? 그러면 네 딸은 불행 중 하나였던 거니? 네 딸만 바라보고 네 딸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 네가 정말 자식을 위하는 엄마였다면 이딴 역겨운 짓은 버리지 못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 아, 우리 딸, 귀여운 우리 딸, 애교도 많고 참 예뻐. 그런데 네 앞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솔직히 말을 해볼게. 난 우리 딸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불행이었어. 딸로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아들 못 낳는 쓸모없는 몸뚱이라는 손가락질을 안 받아도 됐을 텐데, 게다가 왜 그렇게 얼굴은 3층에서 떨어져 뒤진 그 새끼 얼굴하고 꼭 닮은 거야.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 왜 그 못난 지 애비 새끼하고 닮은 거냐고.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속이 뒤틀렸는지 알아? 응? 네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니? 저는 아직 미성숙한 때였음에도 그분의 악에 바친 발언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히 광기 어린 모습이었어요. 친정 엄마도 많이 놀라셨는지 입을 틀어 막으신 채로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중요하게 아끼셨던 마음만큼이나 그 친구의 자식 역시도 친정 엄마는 애틋하게 여겨온 분이셨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아마 거의 친조카쯤으로 여기고 계셨을 거예요.
너 정말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네가 그런 말 해도 별 수 없어.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해. 하지만 그이와 좋은 관계가 된 이후로는 우리 딸도 마냥 믿게 보이지 않더라. 더 이상 꼴 보기 싫지만은 않았고 가끔은 어여쁘게도 보이기 시작했어. 이게 다 그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 그이? 그이? 남의 남자한테, 남의 애들 아빠한테 무슨 그이라는 거야? 너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지? 조금도 그런 마음 안 들었을 거야. 아무리 남자한테 미쳐도 그렇지. 그래서 머리가 돌았어도 그렇지. 어떻게 오랜 세월 알고 지내온 친구를 배신하냐? 우리가 어디 보통 친구 사이였어?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진짜로 천벌 받을 거야. 미안한 마음? 글쎄, 별로 미안하지가 않던데? 너는 나에게 네가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렇게 여겨서 왔겠지. 근데 있잖아. 나 그게 안 고마웠다? 난 너의 그 가짜는 동정심이라는 게 치가 떨리게 싫었다고. 나한테 어줍지 않게 베풀어주면서 그걸로 네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거 확인받고 우월감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네가 미웠어. 네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네가 나보다 강인하고 장점도 많은 사람인 거 나는 진작 다 알고 느끼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괴로웠는데 너는 때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별로 안 미안했어. 됐니? 내 솔직한 속마음 다 알고 나니까 어때? 후련하지? 이제 너도 나를 실컷 증오할 차례야. 어디 마음껏 증오하고 싫어해봐. 난 어쨌거나 네 남편 나의 그이한테서 떨어질 생각 없으니까 네가 그이를 설득해 보든지 어떻게 해봐. 그래봤자 그이는 나 못 버리겠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아주 끈끈하거든. 광기에 잠식이 된 그분이 무릎을 꿇은 채로 키득거리며 몸을 떨었고 친정 엄마가 있는 힘껏 그 뺨을 치셨습니다. 처음에는 팔로 바닥을 짚고 버텼던 그분은 친정 엄마가 더욱 거세게 반대쪽 뺨마저 후려치시는 것에 결국 못 버티고 바닥에 엎어지셨어요. 너는 나에게서 내 남편만 뺏어간 게 아니야. 나의 가장 절친하고 소중한 친구마저 넌 빼앗아간 거야. 이 나쁜 년. 네가 괘씸해서라도 난 절대 이혼 안 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니? 어디 계속 그렇게 유부남하고 만나는 추접한 여자로 살든지 해봐. 저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친정 엄마의 호언장담을 믿었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만 생각했던 듯 싶네요. 그 이후로 살벌한 분위기가 집안에서 흘러도 커다란 말다툼 이후에 친정 아버지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셔도 저는 이혼이라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두 분은 끝내 이혼의 길을 걷게 되셨죠. 그리고 저는 친정 엄마를 따라가게 됐고 놀랍게도 남동생은 친정 아버지 쪽을 따라가게 됐어요. 친가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데려가게 둬도 아들은 데려갈 수 없지. 우리 집안을 이어갈 귀한 핏줄인데 내어줄 수 없다. 대신에 그 집 처분해서 나오는 돈을 가져가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제법 공평할 테지.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바람이 난 것을 두고 처음에는 친가에서 기함을 했지만 점차 태도를 바꿨죠. 친정 아버지는 이혼을 하고 싶어 하셨고 그렇다고 그 바람을 두둔하는 쪽으로 친가에서는 자세를 취했어요. 친정 엄마는 이혼을 순순히 할 생각도 없으셨고 남동생을 빼앗길 생각은 더더욱 없으셨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압박에 무척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괴로워하셨고
막내 이모가 일을 하시던 공장에서 쓰러지신 뒤에 실려간 병원에서 수술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만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시면서 이혼을 하시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되셨죠. 그렇게 하면 한 번에 큰 목돈을 주실 수 있었으니까요. 막내 이모의 수술비에 보탤 수 있었죠. 게다가 친가 사람들이 남동생을 무척 예뻐하며 귀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환경에서 키울 리가 없었으니까요. 일련의 사건들을 몰랐던 남동생은 순진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살게 돼서 좋다, 재밌을 것 같다는 말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절대로 그분이 남동생을 키우게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친정 아버지로부터 받은 뒤 이혼을 하셨어요. 친정 아버지는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간단하게 남기셨죠.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저에게 작은 꾸러미를 내밀어 주셨는데 그건 그 당시에 최고로 유행하던 스타일의 모자였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친정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아보는 게 저는 그때가 처음이었죠. 미안하시다고요? 안 믿어요. 거짓말 같아요. 아니야. 거짓말 아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학교에서 3년 내내 같은 반이 걸렸던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요. 걔가 사고뭉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자주 다투기도 하고 선생님이 걔한테 사과를 자주 시키세요. 하지만 걔는 친구한테 사과하기 싫다면서 버텼어요. 이미 자기는 속으로 미안해하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는데 굳이 사과를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었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걔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글쎄다. 모르겠는데 네가 답을 알려주련? 그렇게나 사과가 하기 싫으면 사과할 짓을 애초에 저지르지 않으면 돼. 제가 크게 소리를 질렀고 제 기세에 놀란 친정 아버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저는 그 놀란 얼굴을 올려다보며 마저 말을 이었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게 만드는 행동 자체를 애초에 하지 않으면 된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수진아, 너에게는 차마 뭐라고 더 할 말이 없구나. 그저 상처를 준 게 많이 미안하다. 그래도 아버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네요. 그 아줌마는 미안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뭐, 뭐라고? 미안하지 않다고. 그동안 엄마를 속으로 많이 미워해왔다고. 그 아줌마가 그러셨어요. 미안하지 않다면서 웃으시던 그 아줌마 모습, 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저는 울분으로 잔뜩 일그러진 눈빛으로 친정 아버지를 쏘아본 뒤 먼저 뒤돌아 섰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헤어지게 돼서 이제 같이 못 살게 돼서 아쉽다는 마음 따위는 한 줌도 없었어요. 앞으로 제가 친정 엄마를 위하는 효녀가 될 텐데 잘 해낼 수 없을까봐 그런 걱정이나 좀 하고 있었죠. 저희 모녀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은 외가와 아주 가까운 동네였으며 편찮으신 막내 이모가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에 오가기도 좋은 위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막내 이모는 수술을 받으신 뒤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내가 큰언니한테 평생 신세만 지는 것 같아. 고맙고 너무 미안해. 우리 큰언니처럼 착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잘 되어야 하는 세상인데. 너는 잘 회복해놓고 왜 자꾸 그런 소리만 해. 이제 건강하게,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기나 해. 그게 바로 나한테 보답하는 거니까. 속상해서 그러지. 내가 속상해서 생각할수록 분하고 어이가 없어. 남의 가정이나 파탄내는 그런 미친년을 제발 길 가다가 벼락 좀 맞아 뒤졌으면 좋겠네. 막내 이모의 거친 발언에 친정엄마는 슬쩍 제 쪽으로 눈치를 살폈지만
전 태연하게 책을 보는 척하고 있었네요. 속으로는 막내 이모의 발언이 속 시원하다고 여기고 있었고요. 가끔 저는 남동생의 근황을 궁금해했지만 친정 아버지 쪽은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친구도 은인도 몰라보는 그분같이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셨든 어떻게 지지고 볶으며 살든 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도 저에게 남동생의 소식만 가끔 알려주셨고요. 저는 설마 그렇게나 오래 남동생을 못 보게 될 줄은 친정 부모님의 이혼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돼서야 만나게 됐어요. 제 고등학교 졸업식 날 6년 만에 남동생을 마주했죠. 키가 많이 큰 모습이 놀라웠는데 반가워하는 저와 다르게 남동생은 계속 멋져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친정 아버지 얘기를 대화 주제로 안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물어보고 답할 얘기거리가 한정적이라서 굉장히 멋쩍은 상황만 계속 발생하게 됐어요. 그날 저는 그래서 많이 서운하고 섭섭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남동생이 그때 사춘기여서 그랬던 것이더라고요. 제가 그 점을 간과했던 것이죠.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고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은 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더 노력하며 지냈던 듯 싶어요. 대학 졸업이 목전이었던 시기 저는 친정 엄마에게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지 않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 어떤 게 말이니? 아시면서 그래요. 이제 좋은 분들 좀 만나보실 때 됐잖아요. 제 대학 입시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안 된다면서 아무도 안 만나셨지만 이제 제가 대학을 어느새 졸업할 때가 다 됐는걸요? 수진아, 너만 있어도 충분한데 뭘 자꾸 누구를 만나보라고 그러니? 난 여전히 별로 그 마음 없어. 작년에 엄마한테 만나자면서 막 적극적으로 마음 표현하던 어떤 아저씨 한 분 계시지 않았어요? 언뜻 본 게 다였지만 저는 그 아저씨 인상 참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그 아저씨랑 안 만나요? 아이고, 그 사람하고는 정말 별 사이 아니었어. 나는 아무하고도 별 사이가 되고 싶지도 않고, 아이고, 남자든 여자든 그냥 마음 나누면서 깊은 관계가 되는 게 달갑지가 않네. 신뢰라는 게 그렇잖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감에 기대서 쌓는 거니까 그것만큼 미덥지 못한 게 있을까 싶다. 단단한 듯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몰에서 아유, 마치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라는 건 꼭 그런 것 같아. 친정엄마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는 대로 꼭 좋은 직장을 잡아서 본격적으로 효도를 다하는 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재차 굳세게 먹었죠. 하지만 세상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자비심 하나 없는 세상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한부라는 세 글자를 마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많이 편찮으셨던 거예요.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미 시한부 상태였습니다. 눈앞이 노래진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그날 알았어요. 너무 상심이 컸던 나머지 저는 병원 복도에서 혼절을 하고 말았었죠. 몇 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그런 제 옆에서 친정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정신이 들어? 우리 딸 괜찮니? 친정 엄마의 떨리는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 목 놓아 울어버렸고 막내 이모의 말씀이 옳았어요. 제 친정 엄마처럼 착하고 진실되고 성실하며 마음까지 넓은데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비운의 인물은 또 없을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편찮으신 줄도 몰랐던 천하의 불효자식이라서 너무너무 죄송했고 친정엄마가 불쌍하고 가여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취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친정엄마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확률이 너무 낮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 엄마를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최악이었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됐죠. 제 욕심 때문에 괜히 친정엄마가 가진 고통만 더 길게 겪고 떠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죄책감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당신의 여명이 이제는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하신 친정엄마는 남동생을 부르셨어요.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많이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예전에 엄마를 원망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고, 엄마는 억울하고 힘든 일만 당하셨던 거라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를 두고 가고 싶어서 그러셨던 게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미안하실 일은 없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 우리 명진이한테 엄만 정말 많이 미안해. 명진이 지금 수험생인데 공부하느라 바쁘고 힘들 때인데 엄마가 하필 이런 때 많이 아파서 신경 많이 쓰였지.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나 남동생이나 둘 다 동시에 우느라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초췌한 얼굴로 오신 뒤 고개를 떨구신 채로 그저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해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이따금씩 고개만 끄덕이시는 게 다였고요. 이제는 친정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수진아, 그간 잘 지냈니? 대학 졸업했다고 들었다. 아버지는요? 잘 지내셨어요? 아, 당연히 그러셨겠죠. 원래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작자들이 가만 보면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이렇게 되신 것만 봐도 알잖아요. 세상 참 불공평해요. 정의도 없고 인과응보도 없고 천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난 세월 그 아줌마하고 아주 재밌게 잘 사셨다고 해도 저 별로 그렇게 화 안 나요. 그 사람하고는 진작에 보지 않고 지내기로 했었단다. 네? 뭐라고요? 왜요? 아니, 대체 왜요? 그럴 거면 대체 왜 그러셨던 건데요? 왜 가정을 버리고 그 아줌마한테 가셨던 거냐고요? 네 엄마 말이 맞았던 거겠지. 사람도 뭣도 아니었어. 그저 더럽게 눈이 돌아버렸던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래, 나는 멍청했고 구제불능이었어. 그걸 늦게 깨달은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작정이었는데 죄를 지은 건 나 이것만. 왜 먼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지. 친정아버지의 공허한 눈동자 위로 눈물이라는 이름의 습기가 차오르는 순간 저는 그 장면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만약 계속 쳐다봤다가 친정아버지는 제 마음속에서 용서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친정아버지를 마주했던 그날 이후 저는 계속 심장이 아프게 뛰어서 그 감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멍하니 친정엄마를 바라보고 어루만지기를 반복했었죠. 그러던 때에 누군가 친정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예상했던 적 없었던 방문자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수한 옷차림새에 화장기 없는 얼굴, 머리를 하나로 묶은 그 사람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고요.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하요? 꺼져요. 당장 꺼지라고요. 바로 친정엄마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였으며 친정아버지와 바람이 나서 저희 가족을 깨뜨렸던 그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지켜만 봤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그분의 뺨을 날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 각오로 주먹을 꽉 쥐고 말았는데 친정엄마가 가만히 제 손 위로 당신의 손을 두셨죠. 진정하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네가 엿을 먹였던 친구 같지도 않았던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러 온 모양이네. 그래, 직접 보니까 어떠니? 또 한 번 승리를 거머쥐어서 기쁘려나? 그런 것까진 아니고 그냥 앞으로 영영 못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왠지 아쉬워져서 한번 네 얼굴을 보러 와본 것뿐이야. 해줄 말이 있기도 하고. 해줄 말? 네가 나한테 이제 와서 결코 나한테 좋은 얘기 아닐 것 같네. 썩 꺼지라고 하고 싶은데 너도 알다시피 나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찜찜함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어디 한번 드러나 보게 짓거려 봐. 옛날에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던 게 생각나더라. 그래서 떠나기 전에 내 거짓말 정정해주고 싶었어. 친정엄마의 눈빛에는 친정아버지 앞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가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까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었지만요. 반면 그분은 태연자작해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내내 표정도 건조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속으로 열이 뻗쳤습니다. 여전히 뻔뻔하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디 한두 개였어야 말이지. 아, 아니지. 가장 큰 거짓말이라면 역시나 네가 내 애들 아빠 몰래 더러운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거. 그것에 대한 거짓말이었겠구나. 응, 맞아. 그때 너한테 거짓말을 참 많이 했었지. 너 몰래 불륜질을 하느라 감추는 것도 꽤나 고역이었어. 나도 고생 좀 했었어. 고생? 이런 미친년. 거짓말을 했다는 거. 이제 잘 알았으니까 이만 가봐. 너를 보고 있으면 내 지난 인생이 미치도록 볼품없이 느껴지니까 이만 가보라고. 저는 그분을 쫓아내려고 걸음을 옮기려다가 흠칫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표정했던 그분의 얼굴에 무엇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감정이 떠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한테 거짓말 크게 했던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듣고 나서 나 내쫓아라. 그게 뭔데? 내가 지금 머리를 굴릴 상태가 못 되니까 네 입으로 말하고 얼른 가버려. 안 미안하다고 했던 거 거짓말이야. 사실은 너에게 미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너에 대한 미안함, 나 자신을 향한 혐오감, 이 두 가지가 쌍벽을 이뤘던 것 같아.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네 인생에 내가 있었던 게 미안했다. 만일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때 우린 만나지 말자. 너만 손해니까. 그분이 돌아서는 것과 친정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는 것이 아마도 거의 동시였을 거예요. 저는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진 그분을 차마 뒤쫓을 수는 없었기에 눈을 질끈 감으신 채로 떨리는 숨을 삼켜내는 친정엄마를 살폈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어느 폐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셨어요. 그 부고를 들은 것은 다음날 점심때였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친정엄마가 충격으로 상태가 악화될까봐 그걸 바로 알려드리지 못했고 이틀이 더 지나서야 말씀드렸어요. 친정엄마는 그렇구나라고 짧은 한마디를 뱉으셨지만 잠시 후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망할, 자기 남편이라는 작자가 떨어져 죽은 게 다행이라고 그렇게나 떠들더니 왜 네가 떨어져서 죽고 난리야.
대체 왜 그랬어? 왜? 저는 숨 죽인 채로 그 울음소리를 한참이나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또래였던 그분의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떤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가출을 한 뒤 행방불명인 상태였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더욱 마음이 착잡해졌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마지막 당신의 유언을 저나 남동생이 아니라 외가 식구들이 아니라 친정아버지에게 남기셨습니다. 정말로 미안하다면 나 죽고 나서 우리 수진이, 명진이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사고로 죽든 아파서 죽든 아니면 천수를 누리고 나서 죽든 어쨌든 죽는 그날까지 애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라는 말이야. 알아들어? 당신이 애들 아버지잖아. 나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을지 몰라도 수진이, 명진이는 당신 핏줄이야. 잊지 마. 친정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털썩 꿇으며 오열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몇 번이고 맹세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죠. 친정엄마는 저희 남매에게 친정아버지를 용서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길 바라지도 않는다고 하셨죠. 제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여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정엄마는 영원한 안식에 드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실컷 해두었던 덕인지 장례식장에서 꼴사납게 내도록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네요. 이제 다 컸다고 제법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남동생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가 사람들 모두 엄숙하고 침통한 친정엄마의 영정 앞에서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과 공평하게 저에게도 친가의 재산이 물려질 거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네요. 기쁘지는 않았고 그냥 씁쓸한 웃음이나 나왔죠. 저는 친정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조심스레 손길을 내밀고 어떻게든 저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었죠. 그것이 바로 돌아가신 친정 엄마의 뜻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르는 척 슬쩍 친정 아버지가 내미신 손길을 붙잡을 수밖에요. 제 결혼식 때도 친정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해냈습니다. 저는 눈물만 조금 글썽이고 말았는데 친정 아버지와 남동생이 오열하는 바람에 제가 참 머쓱해진 날이었네요. 남편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평범하고 수다분하고 성격도 무난한 남자라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복에 겨운 인연을 만났다고 여겼답니다. 저보다 2살 연상이고요. 시집을 일찍 간 시누이가 남편의 유일한 형제인데 남매가 성격들이 비슷하더라고요. 시누이 역시도 저와 사이가 처음부터 좋았다는 의미예요. 시댁은 경제적 걱정 없이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모 중소기업에서 23년간 근속을 하시다가 퇴임하신 분이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내조의 여왕이셨죠. 자식 둘을 다 명문대로 보낸 것은 물론이고 온갖 집안 행사도 단 한 번을 놓치는 일이 없이 지내오신 분이었으니까요. 제가 너무 좋은 시댁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누이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혹시 시집살이라도 당할까봐 걱정했었어? 근데 올케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엄마나 나나 진짜 그런 거에 질릴 대로 질린 사람이거든. 네? 질릴 대로 질려요? 왜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있었지. 아주 많이 있었지. 우리 엄마가 바로 지독한 시집살이를 당한 주인공이거든. 나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밥 푸는 커다란 주걱으로 우리 엄마 뺨 때리는 장면 보고 나서 충격이 컸는지 지금까지도 절대로 밥을 주걱으로 안 푸잖아. 그냥 수저로 푸지. 말로 사람 괴롭히고 직접 때리고 이런 건 차라리 낫지. 아니, 그게 차라리 나았다면 더 심한 일도 그럼 있었던 거예요? 나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어디 잘못돼서 꼼짝을 못하고 혼자서 거동도 못하게 되셨는데 그 간병을 우리 엄마가 다 했잖아. 할머니하고 고모들이 우리 엄마 등 떠밀면서 억지로 시키고 막 난리를 쳐대서 우리 엄마가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는 주제에 성격은 포악하고 더러우셨던 할아버지의 수발을 혼자 다 드셨어. 무려 3년이나 하루도 못 쉬고. 신우이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며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괴롭다고 몸을 떨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입이 쩍 벌어지는 일화들을 시어머니께서는 과거에 잔뜩 겪으신 모양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바깥 일을 하느라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시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셨다고 합니다. 엄격하고 진중한 성격이었다네요. 그러다가 나이가 드시고 나서 점차 변해가셨고요. 퇴임을 하신 뒤에는 애처가가 되셔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바로 이 애처가의 모습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과거가 잔뜩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자 왠지 모르게 시아버지가 달리 보였어요. 지금이라도 애처가로 지내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옛날 일화를 단지 몇 가지 들은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쓰라렸고요. 시어머니께 정말 잘하는 며느리가 되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나름의 노력을 다했고 돌아가신 친정 엄마를 대하듯 시어머니께 진솔한 자세로 늘 다가갔어요. 그렇게 좋은 고부관계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동네에서 약속이 잡혔던 날인데요. 만남이 파한 후 그냥 돌아가기 아쉬워져서 그 낯선 동네에 하천길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처럼 하천길의 반대편을 쳐다봤던 거예요. 그 순간 시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던 사람과도 눈이 마주쳤죠. 팔짱을 낀 걸로도 모자라서 시아버지를 향해 머리도 살짝 기댄 채로 있었던 그 사람의 얼굴에 경악이 번져갔습니다. 상대가 저를 알아봤다는 점에서 저는 그 정체를 확신할 수 있었죠. 설마 옆집, 아니 바로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 시댁의 옆집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혼하셨고 하나 있는 자식은 외국에서 사는 것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설마 시아버지의 불륜 상대로 옆집 아주머니를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에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떻게 어머님을 두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다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어머님과 과거에 어떤 일을 겪으셨고 고생을 해오셨는지요. 안다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바람을, 아니 그것도 옆집 분과 피우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발 부탁이다. 아이 네 시어미한테는 말하지 말아다오. 내가 뭐에 잘못 홀려서 잠시 기행을 벌였던 거야. 그래 기행했을 뿐이고 진심은 아니었단다. 나에게 여자라고는 네 시어머니 하나뿐이야. 아, 그러세요? 당당하시면 제가 어머님께 다 말씀드려도 어차피 상관없으시겠네요? 아유, 그러지 말고 내 성의 표시부터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다급한 시아버지께서 어떤 성의 표시를 보이시든 저는 무시할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루만 시간을 달라는 시아버지의 간청을 들어드리고 난 뒤 이틀이 지나 제 앞에 놓인 성의 표시는 무려 1억이었습니다. 가방에 1억 현금 다발을 담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1억이다. 아주 큰 돈이지. 나한테도 이건 거액이야. 그러나 네 시어머니가 상처 안 받고 가정을 지키는 값이면 이 정도를 나는 지불할 용의가 있단다. 내가 이 돈을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너는 너 편한 대로 쓰면 돼. 명품을 사든 비상금으로 두든 마음대로 하고 대신 너도 내가 바람난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니. 5만 원권 다발을 들여다보고 있던 저는 문득 제 머릿속에 남동생이 스쳐 지나가자 저도 모르게 그 가방의 손잡이를 잡고 말았어요. 남동생이 결혼할 때 제가 이 돈을 내놓는다면 누나로서 면이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꼭 잡은 채로 시아버지께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고 말았죠. 저만 쓰는 제 옷장의 구석에 몰래 그 가방을 숨겨두고 하도 심장이 뛰어서 남편하고 그날 저녁에는 대화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막 떨리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잠도 억지로 청했는데요. 돌아가신 뒤로 섭섭하게 한 번도 제 꿈에 나오신 적이 없었던 친정엄마를 뵀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계셨어요? 그곳은 어때요? 네?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수진아, 오늘따라 내 생전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떠올라서 힘들구나. 어떤 사람들이요? 제가 혼내줄게요.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 네 아버지 내 친구와 바람이 난 걸 알고도 나에게 입을 다문 사람들. 나를 기만하고 우습게 만든 사람들. 친정엄마가 슬픈 얼굴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순간 저는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잠깐 잔 것 같은데 이미 해가 떠 있었고 제 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었죠. 휘청거리며 일어난 저는 화장대 거울 속에 저를 발견했어요. 양심을 저버린 사람의 얼굴이 딱 저럴 것 같더라고요. 이 가방이 집에 있는 한 저는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저는 그걸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방과 함께 나타난 저를 보신 시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셨죠. 이거 아버님 가방이죠? 저희 차 트렁크에서 어제 발견했어요. 어쩌다가 있었던 건진 모르겠는데 안에 든 걸 얼른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태어난 저의 말 속에서 의도를 읽으신 시아버지께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저에게서 그 가방을 낚아채셨고 잠깐 바람 좀 쐬고 온다고 크게 외치신 뒤 밖으로 나가 버리셨습니다. 은행에 가시려는 게 분명했죠. 시아버지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제야 부엌에서 나와 보신 시어머니께서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서 제가 본 시아버지의 바람 현장을 털어놓는 동안 어떻게 제가 잠시나마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양심을 저버리려고 했는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1억을 받고 입을 다물어도 저만은 돌아가신 친정 엄마의 자식인 저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모든 것을 제가 다 털어놓고 충격을 받으셨을 시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되려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알고 있었단다. 네? 알고 계셨어요? 전부 다요? 그래. 옆집 여자뿐만 아니라 퇴임 전에는 골프 치다 만난 어떤 여편네하고 눈이 맞았었지. 나 그거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알고서도 모르는 척 그렇게 지낸 것뿐이다. 앞으로도 난 그럴 생각이니 너는 네 시아버지한테 바람난 얘기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좋겠구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 알고 계셨고 앞으로도 묵언하실 작정인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제 입술이 움찔거리는 걸 시어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지켜보셨습니다. 아마 내 행동을 단박에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내 나이쯤 된 사람들 중에서 대개 그럴 테지. 나는 네 시아버지가 바람난 것을 나에게 숨기겠답시고 덜컥 돈가방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꽤나 만족스러운 미소가 지어지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돈보다는 양심을 택한 너에게 내가 후한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그동안 사실 내가 아무도 몰래 모아둔 돈이 좀 있거든. 가지고 있는 것도 슬슬 지겨워진 참이었는데 마침 잘 됐네. 그거 너 줄 테니까 너 써. 사양할 생각 말고. 제가 거절할 새도 없이 시어머니께서는 비상금이 아니라 왠지 비자금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느낌의 돈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금액의 딱 2배, 2억이었습니다.
딱 2배라는 상징적인 액수라는 점에서 저는 시어머니께서 몰래 가지고 계신 돈이 이것보다 더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받을 수 없다고 재차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시어머니께서 완강하셨어요. 신뢰의 값으로 2억이면 싸게 쳐준 거지. 신뢰라는 말 앞에서 제가 수긍을 하고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엄마의 입에서 나왔던 신뢰와 마치 다른 단어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바람을 피워오신 시아버지를 떠올리면 아주 같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2억을 보면서 매일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시아버지를 눈 감아주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꼭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 차가 되어가는 유부녀입니다. 저는 아버지는 없고 엄마만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4살이 됐을 무렵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네요. 바싹 말라서 병원 침대에 누워 엄마가 주시면 유동식을 드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럼에도 제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아픈 내색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아버지 장례를 치르셨어요. 제 아버지는 가족 없이 고아로 자라셔서 친가 쪽 친척분이 한 분도 없으셨거든요. 저희 엄마도 사는 게 바쁘셔서 다른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으셨고요. 정말 혼자 힘으로 30년이 가까운 세월을 저를 돌보며 혼자 사셨습니다. 혹여나 제 결혼에 흠이 될까봐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30살의 나이로 결혼을 할 때까지 어머니는 쭉 혼자셨어요. 남자친구를 만드시지도 않으시고 그저 직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료한 삶을 사셨죠. 저희 부부는 저희가 대학생 신입 때 만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에서부터 연애를 하던 캠퍼스 커플이었고요. 남편이 군대를 갔을 때 2년 빼고는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붙어 다녔으니 자연스레 양가 부모님 귀에도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했고요. 그래,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네, 저 4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머니께서 고생 많이 하셨겠네. 네가 잘 해드려야겠다. 연애를 하다 저를 보고 싶으시다는 시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물어보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인이냐고 여쭤보셔서 어릴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저를 혼자 키우셨다고 했죠. 그 말에 시아버지는 어머님께 효도해야겠다고 혼자 힘으로 어쩜 이렇게 반듯하게 키웠냐고 칭찬을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조금 어이가 없었네요. 너, 내가 노파심에 말하는 건데 너희 엄마한테 효녀로 살 거면 너만 그렇게 해. 우리 아들은 고생시키지 말고. 알겠니? 그런 어머니를 아버님께서 툭 쳤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 말을 거두지 않았어요. 연애 때는 그냥 남편과는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 알겠다고 하고 말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남편이 군대에 가면 헤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필요한 자격증을 따서 원하던 기업에 취업하고 학교도 졸업했어요. 남편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바로 복학했고요. 다른 커플들처럼 헤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면서 저희는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됐죠. 결혼해도 나는 계속 일하고 싶어. 아이 낳더라도 일하고 싶고. 육아휴직 쓰고 아기 좀 크면 우리 엄마가 도와주실 거니까 자기도 알다시피 나 이 회사 들어오는데 엄청 애쓴 거 알잖아. 그럼 그건 자기 선택이야. 내가 자기 직장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순 없지. 자기가 고생해서 그 회사 들어간 거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난 자기가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해도 좋아. 그럼 우리가 함께 사는 시간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난 자기가 뭘 하든 좋아. 그리고 상견례 전이라서 하는 말인데 혹여나 내가 아버지 없는 걸로 어머님께서 걸고 넘어지시면 우리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거다. 알았지?
그건 걱정 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엄마한테 잘 말했어. 만약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아버님 가지고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 한다면 나도 우리 엄마랑 관계 끊을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남편의 그런 말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양가 어른들과는 자주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한다는 말에 드디어 하는 거냐며 반겨하셨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곤란하게 구셨습니다. 어쩜 따님을 이렇게 반듯하게 키우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아드님이야말로 반듯하죠. 처음 지철이를 볼 때부터 마음에 쏙 들었는데 제 사이가 될 운명이라 그랬나 봅니다. 아유, 저 역시 수지가 아주 마음에 쏙 들었는데 제 며느리가 될 운명이라 그랬나 봅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엄마도 시아버지도 각자 서로의 자식들을 칭찬하시느라 바쁘셨거든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뚱한 표정으로 음식을 깨작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바로 시어머니요. 아유, 그런데 사부인께서는 몸이 좋지 않으신가 봐요. 아까부터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음식도 도통 드시질 못하시네요. 아, 네. 음식이 제 입맛에 맞지가 않네요. 엄마가 걱정스러워하며 묻는 말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런 소리라니 저는 당장이라도 엄마 손을 잡고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바로 옆에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막더군요. 아유, 이 사람이 어제부터 계속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입맛이 없나 봅니다. 너무 개념치 마세요. 맞습니다, 장모님. 어머니께서 어제 저녁에 식사하시고 체하셔서 그러신가 봐요. 장모님은 무슨 아유 아직 결혼도 안 올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말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엄마는 듣지 못하신 것 같지만 비교적 가까운 곳에 앉아있던 저는 똑똑히 들었죠. 제가 남편에게 눈치를 주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소화제라도 드셔야겠다고 모시고 나갔어요. 그러는 사이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와 결혼 날짜와 다른 세세한 것들을 정하셨고요. 어느 정도 결혼의 가닥이 잡힐 즈음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왔고 다행히 그 뒤부터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계셨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날 밤 걸려온 전화에서 시작됐어요. 그래, 나다. 아, 네, 어머니.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저를 가만히 뒀다는 것보다는 그동안은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거니까 딱히 터치를 안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견례도 했으니 저에게 간섭을 하려고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뭐 크게 바라는 거 없다. 큰 집 며느리 시집 올 때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모카솜 이불 5채 하고 나 다이아 세트 좀 해와라. 네? 어머님, 저희 안 받고 안 하기로 얘기 끝났어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건 너희끼리 얘기한 거고 이 대화에서 난 없었잖니?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정한 거야. 빈말 말고 해와. 어머니, 이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예물 예단하는 대신 집 사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아유, 이래서 모자란 것들이란 대출을 받든 카드로 긁든 할부를 해서 오든 그건 네가 생각할 거고 다이아 세트로 봐주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귀한 우리 외아들 데리고 가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손으로 올 생각이었어? 그럼 난 이 결혼 반대다. 결혼하고 싶으면 내가 말한 것들 해와. 이러고 뚝 끊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청 따졌습니다. 방금 어머니께서 전화해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한테 모카섬 이불 5채랑 다이아 세트 해오래. 어떻게 앞뒤가 다른데 내가 어떻게 너랑 결혼을 해?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 아니야, 자기야. 그거 할 필요 없어. 이미 상견례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양가 합의했는데 무슨. 난 지금 처음 들었어. 진짜야.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말한 줄
나랑 아버지는 정말 아무도 몰랐어. 제발 생각해보자는 말은 하지 마.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제발. 미안하다고 싹싹 빌며 헤어지자는 소리는 하지 말자고 우는 소리를 하는 남편의 말에도 저는 씩씩거리며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제 성격이 마냥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꾸신 태몽이 빨간 갑옷을 입은 꼬마가 폭 안기더니 뱃속으로 사라지는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별명은 어디서나 여장부였어요. 아무튼 남편에게 시원하게 지른 저는 그 다음날 시댁으로 쳐들어가서 시아버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어진다고 해도 저는 말해야겠습니다. 이미 상견례 자리에서 예물 예단 없이 하기로 얘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로 했지. 너희들이 스스로 힘으로 돈 모아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랬지. 지금이라도 내가 좀 도와줄까?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도 있으니 말이다. 내 참하고 강단 있는 며느리 얻는 김에 돈 좀 써보자. 시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보아하니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일이 커질까봐 시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저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었죠. 아니요. 그 돈 저 말고 어머님께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분명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어제 저에게 전화하셔서 큰집 며느리 들어올 때 받은 게 있으니 모카솜 이불 5채와 다이아 세트를 사달라고 하더군요. 뭐야? 정말 그런 전화를 했어? 제가 일 때문에 전화 오는 건 모두 자동 저장해 놓는데 들려드릴까요? 당당하게 말하는 제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울그락불그락이 되더니 저에게 알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결혼 준비나 잘하라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웅얼웅얼거리면서 뜸을 들이더니 결국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딱 봐도 시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옆에 계시던 엄마가 결혼도 하기 전에 밉보여서 좋을 거 없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었지만 남편과 연애를 오래 하기도 했고 남편과 헤어지고 나면 제 인생에 연애도 결혼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후로도 시어머니의 은근한 시집살이는 계속됐습니다. 대뜸 제사를 지내겠다고 그 전날 새벽부터 오라고 하시고 주말 쉬는 날 쳐들어와서 저를 괴롭히기도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를 놀리기도 하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찾아가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를 모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보니까 시댁의 모든 돈 관리는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가 하신다고 해요. 예전에 시어머니께 경제권을 맡겼다가 일이 생겼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시아버지가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짧은 신혼생활에도 저와 시어머니는 견원지간 여우와 두루미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아시죠? 여우가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먹지 못하는 그릇에 담아서 쫄쫄 굶은 두루미가 복수를 위해 여우는 식사를 똑같이 초대해서 호리병으로 복수를 하는 얘기요. 시어머니와 저는 딱 그 여우와 두루미처럼 서로를 괴롭히는 사이가 됐어요. 눈치 좋은 남편이 가운데서 잘 막아주긴 했지만 그래도 불똥이 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뚝 끊기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히 문화센터에서 수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시더군요. 자기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괜히 몸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엄마 때문에 기분까지 상한 일 많았잖아. 우리 엄마도 운동하니까 몸 힘들어서 자기 괴롭힐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일석이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글쎄, 약간 다른 곳에 정신 팔린 느낌이었는데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가 가장 먼저 알지 않으셨을까? 엄마랑 한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리고 난 지금이 좋은걸? 사실 그동안 우리 엄마랑 자기 일 있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 봐, 엄마가 자기한테 시비 안 거니까 자기랑 나랑 이렇게 다정하게 앉아서 얘기하잖아. 사실 남편 말이 맞아요.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랑 싸우며 애꿎은 남편을 괴롭혔거든요. 남편에게 싸우거나 소리를 지른 적은 없지만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 너머로 같이 놀자고 부르는 남편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조용하니 저희 사이도 화목하고 좋았죠. 그건 그렇네.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조용했고요. 오히려 저희가 오면 호호호 웃으면서 언제 저와 사이가 나빴냐는 듯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변화에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 그러신가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엄마도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도 시집 갔으니 텅 빈 집에 앉아 혼자 식사하시고 TV 보실 엄마. 물론 집도 가까운 제가 자주 찾아가야 했지만 일하느라 바쁘다고 핑계대고는 했거든요. 괜히 반성되는 마음에 엄마에게도 운동을 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뭐, 운동? 아유, 됐다. 이 나이에 무슨,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안 아픈 곳이 없어. 나는 됐어. 아니에요, 장모님. 저희 엄마에 비하면 장모님은 젊으신 편이죠. 그리고 수영은 어떠세요? 수영은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오히려 의사들이 추천하는 운동인걸요. 제가 수영복 세트로 맞춰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 엄마.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취미생활도 갖고, 그러면 좋지. 우리가 나중에 엄마 모시고 수영장 놀러 갔는데, 엄마 혼자 멍하니 수영장 바라보고 있을 거야? 엄마 수강료는 내가 줄게. 요즘 운동은 젊은 사람들보다 건강 챙기려는 멋쟁이들이 다녀. 우리 엄마도 멋쟁이 해봐야지. 이것도 거절하면 우리 그냥 엄마 집에 눌러 앉는다. 엄마는 제 말에 학을 떼시면서 합간을 안 된다고 결사반대를 하셨어요. 혼자 사는 엄마 걱정에 합가를 하려는 저희를 엄마는 계속 밀어내셨거든요. 아무리 아들 같은 사위라도 같이 사는 건 안 된다고 딱 자르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속마음은 본인이 저희 부부와 합가를 하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냥 피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결국 저의 협박과 남편의 권유에 못 이긴 엄마는 수영을 배우기로 했고 저는 바로 등록을 해드렸습니다. 좋은 수영장을 찾다가 원치 않게 시어머니가 계시는 문화센터로 등록을 해드려야 했지만 나가시는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을 테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저희 엄마가 수영을 다니셨어요. 원래는 1년 단위로 끊어드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혹시 모르니 3개월로 끊어달라고 하셨거든요. 수강료 기간이 끝날 때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뭐해? 엄마 수영 가려고. 어? 엄마 원래 새벽에 수영장이잖아. 왜 이 시간에 가?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우시면서 워낙 부지런하게 사시던 분이라 새벽에 기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수영도 새벽반으로 잡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친해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시간대로 시간을 옮기셔서 엄마도 따라 옮겼어. 옮긴 지 한 달쯤 됐을 거다. 딸 바쁜 거 아니면 엄마 수영 가야 하니까 끊을게. 저는 알겠다고 말하며 엄마에게 이번에는 1년치를 끊겠다고 말했고 엄마는 그러라고 하셨어요. 끊긴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다면 진작 해드릴 걸 그랬다 후회는 했죠. 싱숭생숭한 마음에 소파에 앉아 시간을 다시 확인했는데 아차 싶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옮긴 시간대가 바로 시어머니가 수영하시는 시간대였거든요. 괜히 찜찜한 마음에 다시 전화해서 시어머니를 만났냐고 물어볼까도 했지만 그만뒀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는데 여기에 대고 제가 괜히 시어머니가 그 시간대에 수영 다니니까 옮기라는 소리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만났으면 만났다고 엄마가 제게 어련히 말해 주셨겠지라고 생각하며 엄마가 다니는 수영장의 수강료를 1년치 입금하고 센터에 수강료를 입금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에게 아기가 찾아왔어요. 이른 아침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확인한 두 줄에 제가 깍 하고 소리를 지르자
잠에 덜 깬 남편이 까치집을 하고 헐레벌떡 화장실로 뛰어오더라고요. 뭐야, 무슨 일이야? 도둑이야? 넘어졌어? 다쳤어? 허둥지둥하면서 눈곱이 가득 낀 눈으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남편에게 얼른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어요. 떡하니 나와 있는 두 줄에 남편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될 쯤 서로 아이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담배와 술도 끊고 야식도 줄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몸을 만들었지만 아기는 생기지 않았죠.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안 생기는 건가 싶은 마음에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그만뒀지만 2년이 될 때까지 저희에게 아기가 오지 않았거든요.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병원에 예약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타이밍 좋게 딱 나타난 아기 천사라니 정말 기적과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터뜨리다가 남편이 흥분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저를 조심히 들어 침대에 천천히 내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저를 아기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말에 얼른 병원이나 가보자고 서두르다가 주말이면 아직 문 안 열었다고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는 남편의 말에 정말 조심조심 천천히 준비하며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4주입니다. 사주라니. 저는 어서 이 기쁜 소식을 양가 어른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남편은 만류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직 초기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차도 많이 타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저는 반강제로 한 달 정도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아기가 생겼으니까요. 제 임신 소식을 제일 처음 들으신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맛있는 점심 먹이고 싶다고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셨거든요. 밖에 날씨 덥다고 집에서 해드리겠다는 저를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한식집에 도착하신 시아버지는 나오는 음식들 중에 전에 제가 잘 먹었던 음식들을 밀어주시며 어서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임신 전 회사에 다닐 때도 종종 이렇게 오셔서 점심을 사주시고는 해서 제 식성을 알고 계셨거든요. 저도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의 밥을 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헛구역질을 하며 손으로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쓴물을 뱉어내어야 했습니다. 뒤이어 따라 들어오신 식당 직원분이 등을 다독여 주시고 물도 주셔서 겨우 수습하고 나올 수 있었어요. 화장실 앞에서는 시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서 계셨습니다. 얼른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제 가방과 겉옷을 들고요. 계산도 끝났으니 얼른 병원에 가보자는 시아버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원래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 없었는데 깜짝 파티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버님 축하드려요. 아버님 이제 할아버지 되세요. 그런 제 말에 시아버지는 한참을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직도 믿기지가 않으신지 계속 여쭤보시는 시아버지의 물음에 그렇다고 말하며 아직 달래지지 않은 속에 인상을 찌푸리자 화들짝 놀란 시아버지께서 어서 집으로 가자며 저를 데리고 차에 타셨어요.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왜 이제야 알려준 거야? 얼른 말해줘야지. 지금 이럴 게 아니라 내 당장 우리 손주 좋은 선물 사러 가야겠다. 저희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의사가 조심하라고 해서 안정되면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주말에 갈 생각이었는데 알겠어. 우리 며느리 맛있는 거 먹이려다가 우리 며느리랑 손주 힘들게 했네.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마. 호탕하게 웃으시며 기분 좋은 티를 팍팍 내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괜히 저도 웃음이 나오더군요.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신 시아버지는 제 선물과 손주 선물을 사야 한다면서 바람처럼 가버리셨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점심에 있었던 말을 했더니 남편이 방글방글 웃으며 말했어요. 자기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 손주 엄청 보고 싶어 하셨어. 친구들 중에 본인만 손주가 없으셔서 맨날 친구 만나러 갔다 오시면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거든. 나 우리 아버지 따라 할 수 있어. 들어봐. 아니, 너는 말이다. 다 늙어서 손주 없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히 있는 이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냐? 너는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해서 내 손주가 안 태어나는 거 아니야? 얼른 담배 끊고 술도 끊어. 이러면서 시아버지 흉내를 내는데 얼마나 시아버지랑 똑같은지 빵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안 그래도 점심시간 끝나고 아버지한테 연락 왔었어. 자기한테 데려다주고 본인 친구들한테 전화를 싹 돌려서 손주 생겼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이번엔 병원 다녀오면 꼭 본인한테 초음파 사진 보여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 진짜 어쩜 우리 집에 이런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왔냐고 나보다 더 하셨어. 남편의 말에 괜히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저한테는 차마 하지 못하시고 남편만 잡으셨을 텐데 얼마나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를 차분히 기다려주신 시아버지가 감사했죠. 그 주 토요일 오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병원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님도 잘 됐다며 축하해 주셨고요.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에는 저희 엄마를 만나서 깜짝 이벤트를 해드렸어요. 남편이 선물이 있다며 준비한 상자 안에 초음파 사진과 편지를 적어 넣어드렸거든요. 상자를 받아 여신 엄마는 초음파 사진에서 눈을 못 떼시다가 이내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습니다. 얼마나 우시던지 보다 못한 남편이 그만 우시라며 다독여줬죠. 장모님, 이 좋은 날 왜 울고만 그러세요? 그만 우시고 제 편지도 봐주세요. 애교스럽게 말하는 남편의 말에 엄마는 그제야 눈물을 그치셨고 남편이 적은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물론 그 편지를 읽고 2차로 눈물이 쏟아져서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를 달래느라 혼났고요. 양가 부모님께 성공적으로 임신 소식을 알리고 한참 태교를 하던 중에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일은 무슨, 엄마가 먹을 것 좀 해줄까? 아니야, 엄마. 괜히 그러지 마라. 나 요즘 엄청 잘 먹어. 엄마 닮아서 그런가 나도 먹덧이 와서 나 엄청 찔 것 같아. 엄마는 제 말에 한참을 이런저런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뭔가 하실 말이 있다는 것을 짐작한 저는 그냥 물었어요. 엄마, 뭐 할 말 있어? 있으면 얼른 해. 엄마 꼭 할 말 있으면 그렇게 빙빙 돌리더라. 사람 답답하게. 할 말은 무슨, 아이, 그, 엄마가 사람 한 명 소개해주고 싶은데 언제가 좋니? 엄마의 말에 대수롭지 않게 오늘도 가능하다고 말하니 엄마가 그럼 오늘 저녁에 보자고 말씀하시며 제 문자로 식당 주소를 하나 보내주시더군요. 남편도 데려가겠다는 내 말에 엄마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러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었어요. 장모님이 누구를 소개시켜 주신다는 걸까? 글쎄, 근데 이 식당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던데 이렇게 바로 예약이 되는 거야? 아니, 나도 여기 회사 식구들이랑 가보려고 했는데 예약만 받아서 결국 포기했어. 여기 고깃집 엄청 맛집이라고 유명하잖아. 아, 그래? 근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예약하신 거지? 저희는 차를 타고 가면서 엄마가 도대체 누구를 소개시켜 주시려고 하시는지, 이 식당은 어떻게 예약을 하셨는지에 대해 열심히 토론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전에 수영장 시간 옮기셨어. 그때 친한 친구분 알려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 그 친구 따라 옮기셨다고 하셨거든. 아, 그런가 보다. 그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여기서 일하시는 거 아닐까? 우리한테 친구분 소개시켜 주시는 김에 겸사겸사 자기 맛있는 거 먹이고 싶으셨나 보다. 신이 나서 말하는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고 도착한 식당에서 만난 엄마와 엄마의 친구분은 저희 예상과는 아주 조금 다르셨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엄마 이름을 말하자 직원분은 저희를 깔끔한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문을 열고 마주친 엄마의 옆에 앉아 한껏 긴장하신 듯 굳어있는 아저씨를 보고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왔니? 앉아. 저희가 조용히 자리에 앉자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딸 박서방 소개할게. 요즘 엄마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분이야. 미애 씨와 만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씀을 하시는 낯선 분의 모습에 저도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 인사를 했어요. 엄마는 그런 저희 부부를 보더니 우선 밥부터 먹자고 하셨고요. 밥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풀릴 때쯤에야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수영센터에서 만났어.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수영 수업이 끝나도 개인 수영 시간 마지막까지 남아서 연습했거든. 엄마의 말에 따르면 제가 끊어줬던 수영이 생각보다 재밌었고 수영 수업이 끝나고 개인 수영 시간에 수영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다음 수업이신 아저씨를 만났다고 해요. 어쩌다 떨어뜨린 물안경을 주워주신 걸로 시작해서 센터 안에 있던 카페에서 차도 한잔하고 아저씨께서 하시는 식당에서 밥도 먹고 하시다가 점점 친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 너희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러웠지만, 아휴, 이제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혼 전에 너희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었고, 너 임신했다는 건 내가 말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너희한테 맛있는 고기 먹여주고 싶다고 해서 여기로 불렀어. 그래, 엄마. 저, 제가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편하게 아저씨라고 불러줘요. 사실 저도 미애 씨가 딸 부부 소개해주고 싶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는 게 맞나 했지만 이 자리가 어쩌면 제가 미애 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염치불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애 씨한테 들으니까 임신 중이라고 해서 좋은 고기 먹이고 싶은 마음에 여기로 불렀죠. 이렇게 식당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 엄마께 저희 집 얘기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하나 보시고 평생을 외롭게 사셨던 엄마의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좋으신 분과 한다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와 아저씨와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과 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대로 복잡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도 말을 붙이지 않았고요. 나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 집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고 차를 주차하자마자 남편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장모님 말이야. 사실 나도 혼자 사시는 장모님 신경 쓰였거든. 자기 키우실 때는 젊으셨고 자기 키우느라 정신없이 사셔서 그때는 모르셨겠지만 자기가 나랑 결혼하고 혼자서 텅 빈 집에서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잖아. 사실 장모님께 운동을 권한 이유도 그 이유였지. 자기 마음은 어떨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난 그때 장모님께 운동 권해드린 거 잘했다고 생각해. 남편의 말에 저는 얌전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서 외로울 엄마를 위해서 운동을 권했던 거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제가 안정기에 들어간 후로 저희 부부 엄마와 아저씨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도 늘어갔어요. 먹덧 때문인지 제가 계속해서 고기를 찾기도 해서 몇 번의 식사 자리는 모두 아저씨의 식당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알게 된 아저씨는 원래는 요리사셨고 결혼을 하셨지만 젊은 나이에 아내분과 사별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전 아내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식도 없으셔서 엄마가 처음에 아저씨를 만나는 것에 꺼려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난 처음에 이 사람 만나도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지. 난 이미 다 커서 결혼까지 한 딸이 있는데 이쪽은 없으니까. 그런 사실들이 이 사람을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 엄마의 말에 아저씨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 나는 그냥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던 중인데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당신이 나와 만나줘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밥을 먹을 수 있잖아. 혼자 먹는 밥은 맛도 없어.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 먹어야 맛있지. 아저씨의 말에 저와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한마디 더 거들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희에게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제 혼인신고 내고 왔어. 어제 전화로 말했지만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서. 너희가 믿어준 만큼 우리도 잘 살도록 할게.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믿어줘서 고맙다. 엄마와 아저씨는 저희에게 고개까지 숙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은 웃으며 그만 고기 드시라고 권했죠. 남편은 잠시 눈치를 보듯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그 소리에 순식간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저 대신 용기를 내준 남편이 고마워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와 아저씨는 잠시 조용히 있으시더니 눈가가 빨갛게 변하더군요. 애써 눈물을 참는 저희 테이블로 익숙한 두 분이 다가오셨어요. 바로 시부모님이셨죠. 어머, 여기서 다 만나네요. 시어머니는 엄마와 아저씨를 보더니 반가운 척을 하시더군요. 아마 두 분이서 식사를 하러 오셨다가 저희가 있는 걸 확인하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와 함께 앉아있는 아저씨를 보시고는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테이블로 가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같이 합석하자고 하시더군요. 결국 아저씨께서 방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말씀하시며 일하시던 직원분께 방으로 자리 세팅해달라고 하셨고요. 저희는 그렇게 자리를 옮겨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뭐가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 웃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엄마와 아저씨 눈치를 보시더군요. 그 자리에서 처음 입을 연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이거 참 식사하시는데 저희가 눈치 없이 끼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안 그래도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죠. 이 자리는 제가 사겠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엄마와 아저씨의 관계를 알게 되고 얼마 지나잖아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에게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엄마께서 진지하게 만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저씨의 말에 시어머니는 좋다고 이것저것 시키고 술도 시키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술은 시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고기만 먹다가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체할 것 같았거든요. 주문이 들어가자마자 고기와 술이 나왔고 시아버지와 아저씨가 한 잔, 두 잔 나눠 드시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풀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딸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덕분에 든든한 사위까지 생겼습니다. 아저씨의 남편 칭찬에 남편이 신나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남편도 이미 술이 들어간 상태라서 서로 장난도 치고 얘기도 하면서 식사 자리를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엠병 장인어른 같은 소리 하네. 시어머니도 술을 드셨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어그러졌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 막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죠. 방 안에 정막이 흐르고 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남편 손을 떼어내며 와다다다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늙은 연놈 둘이서 눈 맞아서 좋다고 하는 꼬라지 하며 아이 그거에 장단 맞춰주는 이 분위기 하며 넌 뭐가 좋다고 네 아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자한테 장인어른 하면서 분위기를 맞추고 있니? 내 자식을 잘못 키웠다. 잘못 키웠어. 술에 취해 할 말 못할 말 분간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시어머니의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서둘러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그게 말린다고 될 일인가요? 그 나이 먹고 붙어 먹었으면서 좋다고 하는 꼬라지 좀 보소. 아이고 아주 더러워 죽겠네.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결국 제 속이 뒤집어져서 소리라도 지르려고 하는데 엄마가 벌떡 일어서시더니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더러워? 우리가 더러워? 그럼 니녀는 뭐야? 한참을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두 분이 그러시다가 아저씨와 시아버지가 말리셔서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싸움만 진정됐을 뿐 말싸움은 여전했어요. 내가 뭐? 아니 나는 깨끗하지. 다 늙은 것들끼리 만나서 더럽게 굴고 있어서 더럽다고 한 게 뭐? 내가 이상한 거야? 엄마는 그 말에 행동을 그치더군요. 그러더니 황급히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다고? 넌 깨끗하다고? 오냐 그래.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핸드폰을 꺼내든 엄마는 동영상 하나를 트셨어요. 엄마와 멀리 있기도 했고 핸드폰 화면이 작아 저와 남편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곧이어 끈적끈적한 소리와 입 맞추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 깜짝 놀라 뒤에 있던 저에게 다가와 제 귀를 막아줬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따라 제 손으로 남편의 귀도 막아줬고요. 그렇게 있기를 몇 분, 그러고 있던 저희를 보신 엄마가 계속 영상을 켜고 있을 수 없었는지 힘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한순간에 정적으로 휩싸인 방 안에서 시어머니는 혼자 씩씩거리시더니 자신을 붙잡고 있는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튀어나가 저희 엄마의 머리카락을 잡으셨고 엄마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지지 않으시며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쥐고 흔드셨죠. 니년이 뭔데? 니년이 뭔데? 울분을 토해내듯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에 엄마도 지지 않고 맞서 싸우셨습니다. 더러운 건 네가 더럽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젊은 수영 강사랑 바람난 주제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바람 피면서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건 자기면서 정식으로 부부인 우리 부부한테 더럽다고 그래? 뭐야?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런 상황을 정리해 주신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시더군요. 소란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에 아저씨가 저희에게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며 못 볼 꼴 보여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해주더군요. 사실 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아버지랑 나 버리고 모르는 남자 따라 도망갔었어. 그러고 나서 나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 돌아오셨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아버지는 엄마한테 경제권을 안 주셔. 그때 집에 있던 돈이며 모은 돈, 아버지 비상금 모두 가지고 도망가셨거든. 친한 친구들한테 이런 거 말하면 날 엄청 신기하게 봐. 그런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밝게 자랐다고. 난 모성애는 모르지만 부성애는 알아. 우리 아버지가 나 밝게 자라게 하시려고 엄청 애쓰셨거든. 남편의 말에 마음이 아프더군요. 애써 웃어 보이는 남편과 집에 도착해서 씻고 침대에 누울 때까지 저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나눠 느끼며 다짐했죠. 남편과 함께 잘 살겠다고. 아무리 힘들고 많은 고난이 와도 이겨 보이겠다고요. 내가 미안하네. 내가 거기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 엄마는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같이 오신 아저씨도 아무 말 없이 엄마처럼 남편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요. 남편은 그런 두 분을 서둘러 일으켰지만 끝끝내 엄마께서는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이러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 자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 아니, 거기서 내가 자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 아휴, 거기서 내가 욱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엄마는 결국 눈물을 보이셨고 그런 엄마를 다독이며 아저씨는 본인 역시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며 엄마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시아버지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라서기로요. 저희를 부르신 시아버지는 담담히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난 사이였다. 그때 돌아온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아직 어렸던 너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내 생각에서였어. 다시 살림을 합치고 나서 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이유는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났지만 네가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됐지. 차라리 그때 집으로 돌아온 그 사람과 깔끔하게 정리했다면 어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작은 후회가 남는구나. 시아버지는 잠시 회상을 하시듯 느릿하게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조용히 시아버지를 기다렸고요. 이제라도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너희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은 우리 집 가족이 아니야. 괜히 나 때문에 망설일 필요도 없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싫으면 보지 말고 살거라.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없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신 시아버지는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사돈 아니었으면 난 또 그 사람에게 속아 계속 살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다음날 바로 사돈께서 본인이 괜히 그런 말, 그런 걸 보여들어 사과하신다고 연락하셨다.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했지만 계속 자책하시더구나. 덕분에 눈뜬 장님 생활 청산했다고 말씀 전해주렴.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놀랐을 손주에게 미안하다며 선물을 차 안 가득 실어주시고 저희를 보내셨어요. 멀어지는 저희 차에 손을 흔드시는 시아버지 모습에 괜히 저희 마음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 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였다고 하더군요. 다른 말 없이 그냥 미안했다는 얘기만 하시고 전화를 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그 말을 전하면서 작게 미소 지었지만 속이 말도 아닐 테죠. 그 전화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협의 이혼을 위해 법원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조금씩 정리가 될 쯤 저는 남편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자기야, 우리 아버님 모시고 살까? 응? 아니, 우리 엄마 이제는 아저씨도 있고 또 두 분이서 신혼생활 즐기고 계시는데 아버님만 그 큰 집에서 혼자 계시잖아. 괜히 내 마음이 안 좋아서. 아니야, 내가 우리 아버지 잘 찾아뵙고 있어.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엄마 때문이면 걱정하지 마. 엄마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 괜히 본인이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후회 엄청 하시더라고. 저는 그렇게 열심히 남편에게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좋겠다고 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괜찮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자주 찾아뵙겠다 얘기했지만, 결국 저에게 설득당해 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어서 돌아가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애교와 집도 이미 내놔서 갈 곳이 없다는 제 말에 저희에게 결국 저희와 함께 사시기로 했죠. 우리 며느리 전에 잘 먹던 시장 떡볶이 사왔다. 합가를 하고 나서부터 시아버지는 정신없이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이며 제가 잘 먹던 음식들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남편은 회사가 바빠 늦게 끝나는 날이 많아서 시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 날이 늘어날수록 시아버지의 안색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시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시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을 사오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뱃속의 아기와 하루가 다르게 포동포동해지고 있습니다. 또 나만 빼고 맛있는 거 먹은 거야? 나도 떡볶이 좋아하는데. 퇴근한 남편이 오면 저와 시아버지의 사이를 질투할 정도로 저와 시아버지는 엄청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시간이 흘러 이번 연도 초에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암울했던 연말을 환기라도 시켜주듯 저희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꿔줬죠. 저희 엄마와 아저씨, 시아버지는 복덩이가 태어났다며 아주 기뻐하셨고요.
오늘도 저희 복덩이와 함께 저희는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